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셔서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합격하시자고요. 자, 사회복지 정책의 이해를 봤더니 자, 정책의 개념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2번 출제가 됐어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정책은 그 권위를 부여받은 정책가가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 수단이다. 뭐라고요? 수단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가치를 실현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다시 가치 실현이 목적이고 정책은 그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자, 협의, 광의 이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시험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목적이라 보니 가치에서는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온다. 만일 여기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오면 저한테 따지십시오. 왜 안 나왔냐고. 알겠나요? 자, 정책가가 갖고 있는 가치는 자, 크게 4가지다. 4가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평등 가치, 자유 가치, 그 다음에 사회적 적절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효율성. 그렇죠. 4가지 가치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저번 시험에서는 우리 지난번 시험에서는 이 사회적 적절성을 가지고서 깊게 출제를 했었죠. 자, 그 개념만 명확히 알면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모르고 단순하게 암기해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고요. 자, 우리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는 자, 한정되어져 있는 이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나눠주는 게 좋을까? 자, 계속 얘기하지만 가치라는 것은 좋으냐 나쁘냐 이야기를 하랬죠. 누가 보기엔 좋은 거고 누가 보기엔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가치는 말 그대로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선호입니다. 이건 좋아, 이건 나빠 하는 게 가치예요. 그래서 자, 우리 보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책에서의 평등은 항상 경제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은 뭐하고요? 경제하고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기본적인 전제가 이 세상의 자원은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무궁무진하진 않아요. 무궁무진하다고 한다면 인간한테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걸 어떻게 나눠주는 것이 좋을까? 자, 그래서 자, 3가지가 있더라. 평등의 가치 3가지. 첫 번째가 결과의 평등, 얘를 다른 말로 수량적 평등. 다시 뭐요? 수량적 평등. 자, 시험에 출제될 때는 결과의 평등이라고도 나오고 수량적 평등이라고도 나오고 또 한 번은 이렇게 나왔어요. 산술적 평등. 무슨 평등이요? 자, 같은 말입니다. 산술적 평등. 자, 2번째가 비례적 평등인데 얘는 시험에 계속 등장하는 게 이 비례적 평등은 공평이다. 다시 뭐라고요? 공평 또는 자, 형평. 같은 말이다. 공평, 형평. 자, 같은 말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같은 말. 시험에 같은 말 묻는 문제가 잘 출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마지막 3번째가 기회의 평등이었었다. 기회의 평등. 자, 평등 종류 3가지. 자, 결과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원을 획득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까?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과 그리고 실제로 획득되어진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피자 얘기했었었죠? 피자. 피자를 한 판을 먹고 싶은데 그래서 사람 5명이 모여가지고 피자를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피자 값이 10,000원인데 피자 한 판의 값이 10,000원인데 한 사람은 5,000원, 한 사람은 2,000원, 한 사람은 3,000원. 나머지 2사람은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피자 한 판이 온 거예요. 피자 한 판이 왔었을 때, 자, 수량적 평등은 이 한 판이라고 하는 결과물, 피자 한 판이 왔잖아요. 이게 결과물입니다. 얻어진 자원인데 그걸 어떻게? 그냥 사람 숫자에 맞춰서 똑같이 나눠 먹는 게 그게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5,000원 기여한 사람, 3,000원 기여한 사람 상관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기여하지 아니한 사람도 돈 한 푼 내지 아니한 사람도 똑같이 나눠 먹는 게 그게 좋은 거야 라고 여기는 게 무슨 평등? 결과의 평등이라고 얘기했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 이 결과의 평등자가 등장을 하면 딱 두 군데서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결과의 평등은. 어디서 출제가 되냐면 결과의 평등은 공공부조제도, 다시 무슨 제도요? 예, 공공부조제도가 추구하는 평등입니다. 다시 무슨 제도? 공공부조제도가 추구하는 평등, 그게 바로 결과의 평등입니다. 자, 시험에 결과의 평등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공공부조제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이 결과의 평등이 시험 문제 나오면 어디서 출제가 되냐면 우리 조지하고 윌딩 기억하십니까? 우리하고 조지하고 윌딩이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서 복지국가를 네 가지, 70년대, 다시 90년대 6가지로 구분을 했었었죠. 알고 있죠? 그때 마르크스주의, 다시 뭐요? 마르크스주의가 추구하는 평등이 바로 결과의 평등이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험에 결과의 평등이 나오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공공부조제도,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이 두 가지만 갖고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자, 두 번째, 비례적 평등은 자,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죠. 반드시 자원 배분 기준. 다시 뭐예요, 여러분? 자원을 배분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무슨 소리냐면 이 기준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기준에 맞춰서 어떤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주겠다는 뜻이에요. 결과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갖자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얘는 차등을 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자원을 나눠 갖는 게 좋아라는 건데, 반면에 비례적 평등은 아니야, 다르게 나눠 갖는 게 좋아. 그 결과물을 가져다가 우리 피자 10,000원짜리 피자 한 판이 왔으면은 그 피자를 가져다가 야, 어떤 사람은 5,000원 낸 사람은 절반을 먹어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3,000원 낸 사람은 그 10분의 3을 먹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2명 돈 내지 않은 사람 먹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좋다라고 여기는 게 바로 비례적 평등 가치였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자, 이 비례적 평등은 반드시 자원 배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원 배분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상이하게 자원을 배분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기준의 종류가 기여, 욕구, 능력. 다시 한번 시작. 기여, 욕구, 능력. 한 번만 더. 기여, 욕구, 능력. 이 기여를 다른 말로 우리 시험에는 업적이라고 출제됐습니다. 뭐라고요? 업적. 자원을 획득하는데 얼마만큼 많은 업적을 놓았느냐. 알았죠? 이 세 가지 배분 기준에 따라서 자원을 상이하게 다르게 나눠주는 게 정말 좋은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비례적 평등이었었다. 자, 이 비례적 평등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보험제도가, 다시 무슨 제도요? 사회보험제도가 이 비례적 평등 가치가 반영되어진 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왜? 사회보험은 뭐하죠? 자, 항상 머릿속에 사회보험제도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거나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연금제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제도요? 연금제도. 자, 연금은 어떻죠?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나중에 급여를 많이 받죠. 즉, 기여를 많이 하면, 기여가 많으면 그 기여에 일정 정도 비례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즉 보험료를 조금 낸 사람과는 다르게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머릿속에 비례적 평등 하면은 뭐 생각하시라고요? 예, 사회보험 제도 생각하시고, 두 번째가 열등처우 원칙입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열등처우 원칙. 다시 한번 무슨 원칙이요? 열등처우 원칙. 열등처우 원칙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맞습니다. 열등하게 대우하라는 뜻이에요. 열등하게 대우하라는 거. 무슨 소리냐면 노동력을 갖고, 자, 이 열등처우의 원칙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자본주의 체제가 등장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체제요? 자본주의 체제.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는 자, 18세기, 몇 세기요? 예, 18세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영국의 구빈법을 공부할 때도 다뤄봤지만 자본주의 체제 18세기 등장하기 전에는 이제 중상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들 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본가들한테 사람들이,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 시킵니다.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력이 노동시장 안에서 상품으로 거래되어진 현상, 그게 바로 이제 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자본가한테 우린 노동력을 팔고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죠? 뭐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노동력을 그 자본을 갖고 계신 분한테 판매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노동의 상품화라고 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 바로 이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이 상품화가 된다는 얘기는, 이 상품은요, 어떤 상품은, 우리 같은 옷이라고 해도 모피코트는 어떻죠? 비싼 가격으로 책정을 받고, 반면에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은 어떻습니까? 엄청 싸요. 이거 동대문 시장에서 산 겁니다. 그래서 싸게 평가를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노동력도, 어떤 노동력은 비싸게 평가를 받는 노동력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값싸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노동력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때 이 노동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노동력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처우되거나 평가받는 노동력, 그 노동의 가격보다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여 수준이 더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된다는 게 바로 무슨 원칙? 열동초의 원칙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걔는 네가 능력이 없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았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거나 또는 기여가 없었으니까 그것에 비해서 어떻게 처우를 열등하게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초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여 또는 능력에 따라서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비례적 평등 가치가 반영됐다. 자, 열동초의 원칙 하면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있죠. 시험에 열동초의 원칙 하면 세 군데서 출제가 된다. 첫 번째는 비례적 평등 가치가 반영됐다.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열동초의 원칙을 최초로 명시한 법 또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렇죠. 구빈법? 어떤 구빈법? 엘리자베스 구빈법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자, 우리 쌈 싸먹을 법이라 그랬죠. 1834년에 제정되어졌던 무슨 구빈법이요? 개정구빈법. 다시 뭐요? 개정구빈법의 3대 원칙 중에 하나였었죠. 다시 개정구빈법의 3대 원칙 중에 하나였었다. 열동초의 원칙, 엘리자베스 구빈법 아니고 1834년에 만들어진 이 개정구빈법에서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한 번 듣고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첫 번째가 균일처우의 원칙, 자, 두 번째가 작업장제 원칙, 다른 말로 원내구제 원칙이라고 하죠. 자, 세 번째가 열등처의 원칙입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죠. 열등처의 원칙을 최초로 명시한 법은 쌈 싸먹을 법 1834년 개정구빈법 기억해 두시고, 자, 세 번째, 자, 이것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는데, 공공부조제도에서 자원을 배분하는데, 그러니까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적인 원리는 결과의 평등입니다. 그런데 공공부조제도에서 자원을 배분하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열등초의 원칙이에요. 무슨 원리? 그래서 공공부조제도에서의 기본 원리 중에 열등초의 원칙이 들어있다라고 정의를 해두셔야 돼요. 다시, 열등초의 원칙은 총 몇 군데 등장합니까? 세 군데, 절대 세 군데 밖에서는 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비례적 평등 가치가 반영됐다. 두 번째는 개정구빈법에서 처음으로 명시되어졌다. 세 번째는 공공부조제도의 기본 원리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개정구빈법, 영국의 개정구빈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원리는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무슨 제도에 해당되죠? 공공부조제도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정구빈법의 원리는 뭡니까? 열등초의 원칙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있었었죠. 자, 문제 그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세 군데서만 열동초의 원칙이 등장한다. 자, 마지막 기회평등입니다. 자, 기회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보통 과정상의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상이요?
과정상의 평등.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결과, 즉 그 피자를 먹고 안 먹고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한테 돌리는 거예요. 얘는 뭘 하냐면 과정상의 평등, 즉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해 준다 그랬죠. 동일한 뭘 보장해 준다고요? 출발선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같은 출발선을 보장해주고 거기서 준비 땅 하고 출발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자원을 획득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책임을 묻습니까? 그렇죠.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기회의 평등 가치였었다. 자, 기회평등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기회평등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스타트자 붙어 있는 것들 있죠. 이 기회평등은 동일한 출발선을 국가가 보장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보육제도와 교육제도입니다. 다시 무슨 제도요? 보육과 교육제도.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가 부잣집 자식인지 가난한 집 자식인지 상관없습니다. 국가가 무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무상으로 얘를 키워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제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드림스타트가 있다. 무슨 스타트? 드림스타트 시험에 잘 나오죠? 드림스타트. 무슨 스타트? 드림스타트. 우리 드림스타트 잠깐만 얘기해 봅시다. 드림스타트는 언제 도입됐나요? 몇 년도? 자, 2008년. 다시 몇 년도요? 자,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졌다. 원래는 2007년도에 희망 스타트였었다. 다시 2007년도에 오스타트 희망 스타트였다가 2008년도에 드림 스타트로 바뀌었다. 이 드림 스타트의 공식적인 이 제도의 그 하는 역할을 규정해 놨는데 빈곤 아동 대상 통합 사례 관리. 다시 한번 빈곤 아동 대상 무슨 관리요? 통합 사례 관리. 이게 드림 스타트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 대상으로 얘네들은 부모 잘못 만나갖고서 이제 교육이나 또는 보육을 받을 기회가 다른 가정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어떻게 이제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교육시켜주고 그다음 보육 먹을 거 주고 이제 키워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통합 사례 관리라고 하는 방법을 씁니다. 무슨 관리요? 여러분 통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우리 포괄성, 통합성 공부해봤죠? 포괄성은 무슨 뜻입니까? 시험에 꼭 나오죠? 예?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되게 중요한 용어를 알았습니다. 포괄성, 통합성. 그렇죠. 자, 얘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례관리의 기본 원칙. 다시 무슨 원리요? 사례관리의 기본 원칙에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반드시. 두 번째,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다시 뭐요? 이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은 사회복지 정책론과 사회복지 행정론 두 군데서 나와요. 다시 전달체계 얘기는 어디하고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정책과 행정에서 출제가 돼요. 우리 정책에서는 우리 산물 분석하잖아요. 산물 분석, 길버트와 테렐의 산물 분석을 할 때 산물 분석의 기본 틀이 몇 개였죠? 4개였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떻게가 전달 체계였었죠. 그래서 꼭 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 행정론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그게 직접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주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론에서도 출제가 돼요. 즉 전달 체계 관련된 얘기는 죄송합니다. 전달 체계 관련된 얘기는 정책론과 행정론 두 군데서 반드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알았죠? 그다음에 그 전달체계 구축의 원리 중에서 뭐요? 지금 포괄성, 통합성 얘기는 실천론에서 사례관리 구축의 원리로서 그 다음에 행정론과 정책론에서는 전달체계 구축의 원리로서 꼭 등장을 하더라. 자, 그럼 포괄성이라는 말부터 좀 잠깐 보면 포괄성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클라이언트 또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모든 문제, 포괄이라는 말은 에워싼다는 뜻이잖아요. 다 포함시킨다는 뜻이죠. 모든 문제 다 대응을 해야 된다. 즉, 다 해결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무슨 성? 포괄성이다. 포괄성.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뭘 배웠냐면 이런 거죠.
클라이언트가 있었을 때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한테 복지관에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프고 난리가 나서 네 군데 아픈 거예요. 그때 포괄성 원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등 아프고 그죠? 예, 기타 등등 모든 문제에 다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게 무슨 성? 포괄성이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조직이나 또는 어떤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를 할지라도 그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포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등장한 원칙이 바로 무슨 성? 통합성이다. 얘는 수단이에요, 수단, 통합성은. 통합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통합이라는 말은 그 욕구나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지역 사회에 있는 다양한 자원 체계를 연계 조정, 다시 뭐요? 연계 조정.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복지관에서는 클라이언트 머리 아픈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데, 야, 배 아픈 문제는 니네 기관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니네 복지관에서. 등 아픈 문제는 니네 기관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그런 과정을 바로 연계를 다른 말로 네트워크, 다시 뭐라고요? 네트워크 하는 겁니다. 조직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지역사회 다양한 서비스 제공 주체들을 연계하거나 또는 조종합니다. 조종이라는 말은 연계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야, 넌 이거 해라, 넌 이거 해라 맡기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조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종하면 생각나야 될 게 자선조직협회죠. 기억하십니까? 영국의 1869년에 자선조직협회가 등장했었을 때 걔네는 무슨 기구로 등장했다 그랬었어요? 이번 시험에 출제됐죠. 조종기구로 등장한 겁니다. 뭐냐? 런던 시내에 있는 자선단체들을 다 가입을 시켜요.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야. 협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 놓고 자, 야, 너는 이 빈민을 도와주고 이 협회에서는 이 단체에서는 이 단체에서는 너를 도와줘. 저런 사람 도와줘. 이런 식으로 각각 조종 업무를 담당했던 거죠. 다시 자선조직협회 뭘 하기 위해서 등장했다고요? 조종기구로 등장한 겁니다. 조종기구. 알았죠? 자, 다시 좀 봅니다. 그래서 빈곤 아동 통합 사례 관리라고 하는 이 통합자가 붙어 있으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 체계들을 연계 조정해서 지네 혼자서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 자원 체계들, 민간 자원, 공공 자원 다 끌어들여서 지역에 뭐 파리바게뜨 빵집 있는데 안 팔리는 빵이 있어요. 그럼 그 빵 갖다가 아이들한테 좀 갖다 주고 그럼 먹을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뭐 지역 사회에 뭐 유능한 대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자원봉사 하고 싶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럼 가서 공부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드림 스타트가 바로 뭐다? 기회평등 가치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기억해 두시고 됐습니까, 여러분? 됐죠?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이 평등, 기회평등과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조지하고 윌등이 얘기했던 이데올로기 모형 중에서 4가지 이데올로기, 6가지 이데올로기 모형 중에서 기회평등 가치 강조했던 게 뭐죠? 페이비안 사회주의. 다시 뭐요? 자, 다시 공부 안 했구나. 자, 그래서 페이비안 사회주의. 다시 한번 무슨 주의요? 다시 페이비안 사회주의가 추구했던 평등은 무슨 평등? 기회평등이다.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페이비안 사회주의 무슨 평등이요? 기회평등 꼭 기억하셔야 돼요. 페이비안 사회주의, 기회평등. 됐습니까? 어떤 얘기인지? 자, 이 페이비안 사회주의가 육부모형에서는 뭘로 바뀌었죠? 사회민주주의로 바뀌었죠? 다시 한번 무슨 주의로요? 사회민주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페이비안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했던 평등 가치는 뭐였다? 기회의 평등.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우리 시험 문제 그래서 드림 스타트 또는 교육정책, 빈곤 아동 대상 무슨 교육정책 또는 보육정책 또는 페이비안 사회주의 얘기가 등장하면 무슨 평등이라고요? 기회평등.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자유입니다. 자유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유는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100% 나옵니다. 이 가치 문제에서는 두 문제가 나와요. 무조건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오는데 자유는
벌린이라고 하는 사람, 학자가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벌린. 뭘 벌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벌린이에요. 뭘 벌리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벌린이 자유의 종류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눴다? 두 가지로 나눴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다시 무슨 자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눴다. 자, 소극적 자유라고,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항상 정책은 경제하고 연관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정책은 경제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자유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체제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머니를 너무 능력이 많아갖고 잘 버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부모한테 물려받아가지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능력이 없거나 또는 물려받지 못해서 적게 갖거나 또는 그 머니를 더 이상 발생시킬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 그때 이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머니가 있어야 자유실현이 되어지는데, 그 자유실현과 관련되어져서 국가의 역할이 어떻다? 소극적이어야 된다. 국가 역할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국가가 일단 개입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개입을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생각나셔야 될 게 세금 징수하잖아요. 그죠? 벌린은 이 소극적 자유를 부자의 자유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시험에 무슨 자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시험에도 부자의 자유라고 출제가 됐어요. 무슨 자유? 부자의 자유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거나 또는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월등하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국가가 자신한테 개입해서 자꾸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지들이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나 돈 많으니까 이 돈 갖고 내 땅에다가 내 마음대로 빌딩 짓고, 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치스럽게 막 살고 싶은 거야. 근데 국가가 개입을 하면 거기다가 자꾸 세금 매기고, 야, 네 땅이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거기다 건물 짓는 거 아니야. 네가 거기다 건물 지면 일조권, 조망권 망가져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잖아.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소극적 자유를 부자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다른 말로 간섭 받지 아니할 자유라고 표현을 했다. 다시 뭐라고요? 간섭 받지 아니할 자유. 간섭 안 했으면 좋겠던 겁니다. 국가가 개입하면 간섭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적극적 자유입니다. 이거는 벌린은 이걸 빈자의 자유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빈자의 자유. 그래서 국가가 이 빈자들은 자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스스로 생산을 할 능력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돼요. 부자한테 세금을 걷어서 빈자한테 소득의 일방적 이전, 다시 뭐라고요? 소득의 일방적 이전, 한 방향으로 넘겨줘야 얘네들은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벌린은 이거를 achievable freedom이라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자유. 무슨 자유요? 이룰 수 있는 자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니네가 나로 하여금 좀 이룰 수 있게 해줘. 알았나요? 자, 이룰 수 있는 자유. 정리됐습니까? 어떤 얘기인지? 자, 우리 시험에, 요번 시험에 반드시 하나가 출제될 겁니다. 저를 믿고서 한번 봐주십시오. 이 자유와 평등 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된다. 자유와 평등 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출제가 된다. 자, 벌린 책을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국가가 자꾸 결과의 평등을 추구를 합니다. 무슨 평등을 추구한다고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게 되면 무슨 자유가 망가지죠? 그렇죠. 부자의 자유인 소극적 자유가 망가집니다. 한 번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면 소극적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면 누군가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죠? 부자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어떤 얘기인지. 자, 그런 식으로 결과의 평등 또는 수량적 평등을 추구하면 누군가의 자유는 침해되고 그 누군가는 바로 부자다. 정리됐죠?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출제될 것이 있는데 보면
적극적 자유 침해. 우리 소극적 자유 침해는 국가가 뭐 하는 거지? 자꾸 개입을 하면 그게 소극적 자유가 침해되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 자유도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뭘까?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었을 때 적극적 자유가 침해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새 같은 세상이 바로 이제 그런 세상이죠. 예, 세금 안 걷고 부자들한테 세금 좀 많이 내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 여기 혹시 그 뭐 S그룹 회장님 오시진 않았죠? 예, 저 두 분은 상당히 귀티나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게 좀 얘기를 하면은 좀 반응도 좀 있고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소통이 안 돼요, 이거. 세대 차인가 봐. 저도 뭐 30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비웃으신 겁니까? 예. 선생님 아까 전에 좋았던 이미지가 싹 사라졌습니다. 예. 자,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등, 자유 반드시 출제될 건데 얘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조건의 평등이. 조건의 평등. 그죠? 얘는 좀 봐두셔야 되겠더라. 나올 것 같다. 자, 조건의 평등은 이게 기회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서 등장한 평등이라 그랬죠? 자, 우리 기회평등은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해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예측할 수 있냐면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해 주더라도 궁극적으로 이 결과물에 도착할 수 있는, 결과물을 획득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뒤처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어요. 특정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시거나, 그렇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약자에 해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출발선을 보장하더라도 결국은 자원을 획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출발선을 땡겨주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출발선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조금 땡겨줍니다. 일반 사람보다 조금 더 땡겨줘서 출발선의 위치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라는 게 있죠. 우리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제 기업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죠. 거기서 5%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이제 비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저거 왜 제가 나보다 학력도 짧고 그리고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받아야 돼? 분명히 의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차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앞으로 한참 땡겨주죠. 이 사람들 너는 조건이 일반인들보다 즉 비장애인들보다 조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조건의 평등이라고 얘기했다. 자, 봐두시고 자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롤스 얘기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가만 보면 이번 시험에 나왔죠. 롤스. 또 나올 겁니다. 이 자유평등의 공존을 얘기했었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공존을 얘기했던 학자가 바로 롤스입니다. 자, 롤스는 원초적 입장 얘기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원초적 입장 안에 뭐가 있다고? 무지의 베일이 있었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세 가지 원칙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제일원칙. 그게 무슨 원칙이라 그랬습니까? 평등한 자유원칙. 두 번째는 제2원칙이 차등의 원칙입니다. 차등 원칙 안에 다시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가 기회균등의 원칙하고 최소 극대의 원칙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자 보세요. 최소 극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 그걸 롤스는 최소 수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worst off라고 해서 최소 수혜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 쫓아오시겠죠? 최소 수혜자들, 이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이 자유가 아닌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들한테 자원을 좀 몰빵해줘도 된다고 봤던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롤스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하는 것을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찬성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찬성하는 입장이었었습니다. 뭐라고요? 찬성하는 입장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면 국가 개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로버트 노직. 다시 한 번 출제가 됐죠? 우리 이 교재 안에는 없는데 좀 써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버트 노직. 다시 로버트 노직.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자였었습니다. 다시 누구요? 자유지상주의. 다시 무슨 주의요? 자유지상주의. 이 사람은 자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름이 로버트 노직입니다. 알았죠? 존 롤스하고 평생 싸우다가 롤스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자, 알았죠? 그래서 로버트 노직, 그 다음에 존 롤스 두 사람 같이 기억을 좀 해 두십시오. 됐나요? 자유지상주의자. 그럼 롤스는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어떤 자유를 주장했을까요? 그렇죠. 로버트 노직은요. 소극적 자유 주장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 적절성 같이 자 시험에 이번 21회 시험에도 출제가 됐죠. 자,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 이 적절성을 다른 말로 자, 이 적절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에도 등장을 합니다.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에도 적절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적절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충분성. 다시 한번 뭐라고요? 충분성. 한 번만 더 적절성 똑같은 말이 뭡니까? 충분성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인간이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이 적절해야 된다. 이 적절이란 말은 충분해야 된다. 이 충분해야 된다는 말, 적절해야 된다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자 앞에 사회적자가 붙어 있습니다. 개인의 적절성적 측면에서는 나는 하루에 밥을 한 끼를 먹을 때 밥을 5공기는 먹어야 돼. 그래야지만 내 욕구가 적절히 채워져 또는 충분히 채워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합의를 봅니다. 다시 시험에 사회적 적절성은 주관적 합의 결과물이다. 아니다. 객관적. 다시 뭐라고요? 보통은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하죠.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위원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무슨 위원회? 자, 최저임금법 몇 년도 제정? 최저임금법. 자, 우리 정책론에서 시험 문제 2번 나왔습니다. 최저임금법 몇 년도 제정? 1986년도 제정. 다시 몇 년도요? 자, 시행은 몇 년도? 88년도. 다시 86년도 제정돼서 88년도 시행됐어요. 그게 뭐하고 가냐면 국민연금하고 같습니다. 국민연금도 법이 몇 년도 제정됩니까? 86년도 제정돼서 88년도 시행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씩 모아가는 겁니다. 알았죠? 국민연금, 최저임금 둘 다 86년도 법 제정돼서 88년도 시행됐다. 아세안 게임 하던 해에 제정이 돼서 올림픽 하던 해에 시행된 겁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지 간에 보면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합의해서 야 이만큼 줘야 이 사람이 가구가 먹고 살 수 있어. 그게 최저임금입니다. 자, 최저 생계비라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야 이만큼 줘야 이 가구 구성원들이 굶지 않을 수 있어. 그게 최저 생계비예요. 그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합니다. 어떻게? 객관적 방법을 통해서 통계 자료 같은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합의를 보죠. 자,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정도의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형성한 다분히 객관적 합의, 생존권 지지 가치에 부합된다. 무슨 지지요? 생존권이라고 하는 게 뭐지? 우리 헌법 제34조, 다시 몇 조요? 헌법 제34조에서는 이 생존권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시작. 다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사람이 인간답게 생활하려면 최소한 먹어야 될 게 있고 최소한 입어야 될 게 있고 최소한 따뜻한 데서 잠을 자야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그걸 뭐라고 한다? 생존권이라고 한다. 그걸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걸 생존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헌법 34조는 우리 시험에 법조론에 사생결단 어떤 일이 있어도 출제가 됩니다. 알았죠? 어떤 얘기인지. 헌법 43조 때문에 사회복지가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안 나오면 저한테 따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는 거 다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어떻게 출제됐냐면 사회적 적절성과 관련돼서 국가가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국가가 기초연금의 급여를 높여주면 적절성은 올라갈까 떨어질까? 올라가는 겁니다. 생존권 관련해서 자기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급여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무조건 국가가 급여를 올려주면 적절성 수준은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얘기인지? 자, 그렇게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다. 자, 어떤 얘기인지 쫓아오고 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효율성이다. 우리 효율이 무슨 뜻인가요? 투입 대비 산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입 대비 산출. 다시 한번 우리 효과성과 효율성을 비교하는 게 아주 잘 등장합니다. 효과성, 효율성. 지금 얘기 쫓아오시겠죠, 여러분? 네, 쫓아오시죠. 자, 효과성, 효율성. 자, 효과성은 뭡니까? 효과성. 어. 뭐라고요? 자,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결과 과자입니다. 결과 과자. 자, 잘 공부하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효과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또는 프로그램이나 국가의 정책을 진행을 할 때 반드시 계획을 수립합니다. 뭘 수립한다고요? 계획을 수립해요. 계획 때는 반드시 뭘 정하냐면 계획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를 정합니다. 뭘 정합니까?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목표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 그 계획을 집행했습니다. 그 계획을 수행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끄트머리에서 다시 언제요? 다 집행한 이후에 이 말이 중요하죠. 집행한 이후에 그 목표를 어느 만큼 달성했는지 다시 한번 효과성이라고 하는 말은 목표 달성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효과성은 무슨 뜻이라고요? 목표 달성 정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효과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어떤 말이 쫓아 나와야 됩니까? 목표자가 쫓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효과성 하면은 목표 달성 정도다. 계획 때 수립해놨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을 해냈는가. 자, 저번 시험에서 이 효과성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냐면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이 효과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비용 효과성 분석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다시 시작. 비용 효과성 분석. 다시 비용 효과성 분석. 자, 정책은 경제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국가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돈, 즉 비용이 들어가요. 코스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돈을 투입했었을 때 얼마만큼 정책이 효과적이었느냐를 알아보는 도구가 바로 비용 효과성 분석이에요. 다시 효과성 분석하는 도구가 뭐라고요? 비용 효과성 분석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이렇게 분석을 해요. 투입되어진 돈은 다시 투입되어진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투입되어진 돈은 화폐로 계산합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그 달성되어진 효과, 즉 목표 달성 정도는 목표 달성의 퍼센트 비율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입을 해서 정책 목표 80% 달성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투입은 뭘로? 화폐로, 돈으로. 근데 산출은 퍼센트 달성률로 평가하는 것이 비용 효과성 분석입니다. 작년, 재작년 시험에 출제가 됐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반면에 효율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다시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 또는 비용 또는 시간. 다시 한번 뭐요? 자원, 비용, 시간. 얘를 투입해서 이걸 통해서 얻어낸 산출로서의 이익을 다른 말로 편익이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편익이라고 하는 거, 편익.
다시 이익을 뭐라고 한다고? 편익. 내가 자 100만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110만 원 벌었어요. 그럼 나의 이익 편익은 얼마죠? 얼마죠? 그게 계산이 안 됩니까? 100만 원 넣어서 11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이 편익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만 원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게 바로 효율이다. 효율은 반드시 돈이나 또는 시간이나 투입되어진 자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다 통틀어 보면 시간도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 얘기입니다. 돈. 돈.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가 있는데 그게 자, 시험에 나왔죠. 비용 효율성 분석하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그렇지 않다. 얘는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한다. 다시 효과성 분석 도구는 비용 효과성 분석이고 효율성 분석 도구는 뭐라고요?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율성 분석이 아니에요.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한다. 그럼 비용 편익 분석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투입되어진 것도 화폐. 그걸 통해서 얻어진 편익도 화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둘 다 화폐로 표현을 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입했더니 1100만 원을 얻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자,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익 분석 시험에 출제됐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비용 효율 분석이 아니다. 자, 왜 효율성이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포함이 되어지느냐? 왜 포함이 되어지겠어요? 당연히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효율성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었었다. 수단으로서의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이 있었었다. 기억나십니까?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은 자, 우리가 항상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한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수단이 필요한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에 불과하다. 다시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에 불과하다. 자, 효율성 의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만 보십시다. 투입 대비 산출을 늘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저 잠깐 보겠습니다. 좀 잠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효율이란 말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는 투입을 적게 하면 돼요. 쓰는 돈을 적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우린 뭐라고 해요? 비용을 절약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는 돈을 똑같이 투입을 하더라도 산출량을 늘리면 돼요. 이윤을 많이 발생시키면 되겠죠. 다시 이 효율이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절약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잘 운영을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린 뭐라고 하더라? 효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 쫓아오시겠죠? 자, 보면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돈을 많이 쓰더라도 투입을 많이 하더라도 거기를 절약하거나 또는 이윤을 남기지 않아. 즉 손해를 봐도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뭘 이루기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평등 가치를 이루는 겁니다. 무슨 가치요? 그것이 결과의 평등이든 비례적 평등이든 기회의 평등이든지 간에 그 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데 그 투입되어진 재정이 효율적이지 아니하여도 괜찮다. 그게 바로 무슨 효율성?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었었다. 자,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안에 목표 효율성, 운영 효율성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죠. 자, 목표 효율성, 운영 효율성. 다시 한번 목표 효율성, 운영 효율성. 자, 목표 효율성은 목표 효율성. 자,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돈을 막 쏟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이윤이 남지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효율적으로 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게 목표 효율성이에요. 이해됐어요? 우리 노인 장교양보험제도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장교양급여 대상 할머님들 계세요. 65세 이상의 치매나 또는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 갖고 계신 분들이신데 이 할머니들한테 1년에 한 2,400~500만 원씩 써요.
그렇죠. 그럼 이게 효율적이면 투입은 2,500만 원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만일 효율적이라고 하면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돼? 벌떡 일어나 갖고서 예, 나가서 돈도 좀 벌어 오시고 그죠? 예, 세금도 좀 내주시고 그래야지 효율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 제도에다가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국가 재정을 쓰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걸 무슨 효율성? 목표? 효율성. 정책 목표만 달성된다고 한다면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도 괜찮다. 효율적이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게 바로 무슨 효율성이다? 목표? 효율성이었었다. 자, 반면에 운영 효율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돈이 쓰인다 그랬었어요. 재정이. 첫 번째가 사업비하고 이걸 직접 비용이라고 하죠. 예, 두 번째가 운영비. 자, 우리 시험에는 이 운영비를 간접비라고도 하는데 항상 출제되는 게 행정비용이라고 출제가 됩니다. 무슨 비용이요? 여러분 행정이 무슨 뜻입니까? 행정. 그렇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리라는 뜻이에요.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 비용을 행정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한테 정부에서 쌀을 한 포대 갖다 줘요. 그렇죠. 그럼 할머니는 쌀값이 5만 원이라고 했었을 때 할머니가 직접적으로 받은 거는 뭐지? 5만 원짜리 쌀 한 포대죠. 근데 그걸 갖다 주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무원이 쌀을 사야 돼요. 그럼 공무원이 인건비 하나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 쌀을 창고에다가 놔둬야 되죠. 그 창고에 창고 임차비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걸 또 배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그걸 바로 행정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때 자 어떤 제도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 효율성이 좋다는 얘기는 간접비용, 즉 행정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 이걸 뭐라고? 운영 효율성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운영 효율성이 높은 건 뭐죠? 간접비용, 운영 효율성이 좋지 못한 것. 간접비용, 즉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운영 효율성이 좋지 못한 제도가 되는 거죠.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목표 효율성하고 운영 효율성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자, 목표 효율성이 좋은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무슨 제도요? 공공부조 제도 목표 효율성이 좋습니다. 왜 그렇죠? 이거는 정책 대상이 정말 극빈층. 이 사람들한테는 자원이 가면 이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하는 정책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생존권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굶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자원이 집중적으로 배분이 되어지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공공부조제도 목표 효율성이 좋다. 됐습니까? 자, 반면에 운용 효율성이 좋은 제도는 두 가지, 사회보험제도하고 사회수당제도가 있다. 자, 사회수당이 한 3년 전서부터 계속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요. 사회수당제도가. 우리나라는 2018년, 몇 년도요? 2018년도에 아동수당법을 제정을 합니다. 무슨 법? 자, 이거 작년에도 출제가 됐죠? 다시 2018년도 무슨 법? 아동수당법. 자,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몇 살로 얘기해요? 18세 미만. 다시 몇 세 미만? 18세 미만. 아동복지법에서 아동 몇 살 미만? 그래서 2018년도에 만든 거예요. 알았죠? 예, 2018년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2018년도에 아동수당법이 만들어져서 자, 요번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몇 세 미만? 8세 미만 아동들한테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자, 그게 바로 아동수당제도고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수당제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다시 이쪽을 보시면 사회보험하고 사회수당은 운영효율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 운영효율성이 좋냐 하면 자산조사라는 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공공부조는 뭐고 사회보험은 뭐고 사회수당은 뭐예요? 공공부조가 뭐예요? 극빈층 대상으로. 예,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구분할 때, 자, 지금 우리 큰 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잘 쫓아오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정책론 공부하면서 뒤에서 한꺼번에 모여지게 됩니다.
자, 공공부조제도, 사회보험제도, 사회수당제도. 자, 사회보장제도는 3개밖에 없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몇 개밖에 없다고요? 3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용어는 국가와 지자체, 다시 누구요? 국가와 지자체라고 하는 그 2개를 묶어서는 공공부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무슨 부문이요? 예, 공공부문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사업은 3개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안에 민간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세 사업 다 민간들은 절대 손들을 못 댑니다. 전부 국가와 지자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자, 공공부조는 비기여 자산조사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다시 무슨 조사? 비기여 자산조사. 비기여라는 말이 무슨 소리죠? 나 세금 안 냅니다. 나 돈 안 내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공공부조라는 말 자체가 공공이 부조라는 말은 부조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맞아. 도울부, 도울조자입니다. 도울부, 도울조자. 돕고 또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 여기서 공공은 국가와 지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국가 지자체. 그래서 공공이 정말 나 생활이 어려워. 나 스스로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못 살겠어.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도와주는 제도인데, 그래서 나는 이 제도 운영에 필요한 돈을 낼 만한 형편이 전혀 못 돼. 그 비기여합니다. 기여를 하지 않고, 너 진짜 가난하니? 너 진짜 그렇게 낼 형편이 못 돼? 그걸 집증받기 위해서 자산조사를 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공공부조는 2가지 속성을 갖고 있으면 그걸 공공부조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비기여 자산조사 프로그램. 됐죠? 자, 항상 공공부조는 비기여하면서 자산조사를 당하면 공공부조가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얘는 기여, 다시 뭐요? 기여 비자산조사라고 합니다. 기여 비자산조사. 다시 기여 비자산조사.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나에 대한 미래 보장을 하는 겁니다. 사회보험은. 그래서 이 제도 운영과 관련되어져서 내가 기여를 합니다. 보험료 납부하는 거죠. 대신에 자산조사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자산조사를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나요? 됐죠? 자, 반면에 사회수당은 어떤 제도인가요? 그렇죠. 비기여 비자산조사 프로그램이에요. 인류가 만든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가장 보편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사회수당 제도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됐나요? 가장 보편적, 그러니까 복지국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이 하는 제도가 바로 사회수당 제도였죠.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의 보편적 제도가 바로 사회수당 제도더라. 얘는 기여도 안 합니다. 대신에 자산조사도 당하지 않아요. 그럼 전부 얘네들은 어떻게? 조세, 세금을 갖고서 제도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자산조사를 당하지 아니하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급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자산조사라고 하는 방법이 쉬운 방법일까요? 어려운 방법일까요? 얘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뒤져내야 돼요. 이해됐나요? 거기에 투입되어지는 인력, 시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자산조사라고 하는 방식을 쓰게 되면 간접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관리 비용이. 뭔 말인지 알겠죠? 특히 사람들은 어떻게 이 자산이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갑자기 로또 복권 당첨될 수도 있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 갑자기 또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자산조사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자산조사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운영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산조사를 거꾸로 안 하게 되면 행정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냥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한테 급여를 줘버리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운영효율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산조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이쪽을 보시면 사회보험하고 사회수당은 비자산조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운영효율성이 높습니다. 자산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반면에 공공부조제도는 운영효율성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나쁩니다. 자, 그래서 운영효율성이 좋은 거 사회보험, 사회수당 같이 기억하시고 목표율성 좋은 거 공공부조로 기억하시고 자, 이 공공부조는 무슨 주의가 반영됐어요? 선별주의가 반영됐어요. 무슨 주의? 선별주의. 자산조사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전체 국민들 중에서 정말 굶어 죽을 사람만 선별해서 급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에브리바디 모두 다 준다 그랬죠. 얘는 보편주의입니다. 자, 급여 중에서는 자, 목표율성이 높은 급여가 현물급여죠. 무슨 급여요? 국가가 정책 목표로 자, 할머니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자. 그리고 쌀을 줬습니다. 그건 현물이죠. 이해됐나요? 그럼 할머니는 웬만하면 그걸 드시겠죠, 쌀을. 그걸 통해서 배고픈 문제를 해결을 할 겁니다. 정책 목표에 부합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반면에 자, 운영효율성이 좋은 급여는 뭐예요? 현금급여더라. 현물급여 같은 경우에는 재화와 서비스를 현물급여라고 하는데 특히 이 재화가 운영효율성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쌀을 사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죠. 창고가 있어야 되죠. 배달해 줘야 되죠.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운영 효율성 좋은 거는 목표 효율성이 낮고 목표 효율성이 좋은 것은 운영 효율성이 낮습니다. 자, 머릿속에 기억을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목표 효율성 좋은 거 3개. 뭐죠? 공공부조제도, 선별주의, 현물급여. 자, 3개밖에 없습니다. 다시. 목표 효율성 좋은 거 3개. 시작. 공공부조, 현물급여, 선별주의. 자, 운영 효율성 좋은 거 3개. 사회보험. 자, 이거 안 나오면 이번 시험에 안 나오면 저한테 따지시는 겁니다. 알았죠? 왜 안 나왔어요? 이러고 따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만일 시험에 안 나왔다. 그럼 제 손에 장을 이렇게 찍어서 삼겹살을 이렇게 발라서 먹겠습니다. 자, 목표율성, 운영효율성 반드시 정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면서 어이구 야 정리가 잘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전 끝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알려드릴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잘 공부하셔서 멋진 꿈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 주십시오. 여기서 대학 교수님도 나오고 제가 그 얘기 했었나요? 부산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부산에서 한국전력에서 은퇴를 하신 여성분이셨어요. 이분이 친구가 가자 그랬더니 같이 이제 엉겹결에 대학원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 특수대학원, 야간대학원에서 사회복작을 공부하신 거예요. 연세가 60세가 훨씬 넘었는데 은퇴하시고서. 그리고 나서 들어가시고 나서 야 친구가 하자니까 엉겹결에 사회복사 1급 시험 준비를 하신 겁니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 저하고 이제 부산에 계신 분인데 계신 분인데 저하고 이 카톡 채팅을 했거든요. 채팅을 하면 제가 공부한 시간 제가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연세가 있으시니까 너무 무리하시면 이게 또 건강해지실 수 있으니까 제발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랬는데 이분이 자신이 공부한 거를 몇 시까지 공부하고 무엇을 공부했는지를 저한테 알려주겠대요. 그래서 카톡을 하면서 이제 새벽 2시가 되면 카톡이 오는 겁니다. 예. 그럼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 마음에 이게 계속 걸려서, 왜냐면 카톡을 주셔서 응답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어머님 뻘 되시는 분이신데, 제가 30대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그걸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분이 시험을 합격을 하신 겁니다. 합격을 하셨어요. 합격을 하시고 나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들어가셨습니다. 박사과정을 들어가시고서 뭘 하셨냐면 이분 꿈이 난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 60세가 훨씬 넘으셨는데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학에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이분한테 제가 팁을 하나 드렸었습니다. 대학에 가면 강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보통 시간 강사, 시간 교수라고 얘기를 하죠. 학교에서 사회복지 조사론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조사론을 가리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걸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1급 시험 준비할 때부터 그냥 여기 올인을 하신 겁니다. 그게 완전히 조사론의 척척 박사가 되신 거예요. 지금 부산에 있는 모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이죠. 평생교육원에서 본인의 계획 목표이신 이 조사론 교수님이 되셔갖고 몇 군데 학교를 지금 강의를 나오고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꿈이 있으면 인생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꿈과 계획과 목표가 있고 그걸 내가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 그게 있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열정만 있으면 사실은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잖아요. 우린 뭐 하는 사람이냐면 희망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날 사람들 중에서 세상 잘 나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힘든 사람이고 앞이 까마득한 사람이고 고통 가운데서 막 헤매는 사람이고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만나시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우리가 본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기에 복지사는 잘 돼야 됩니다. 정말. 진짜 사회복지사는 잘 돼야 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들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계신 거 아는데 이것보다 좀 잘 되셔서 스스로 그 사람들의 본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날 클라이언트들의. 뭔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나만 봐도 복지사만 봐도 클라이언트가 여러분들만 봐도 이야 저렇게 잘 되는구나. 야 나도 저렇게 해볼 수 있구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여러분 시험 합격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공부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그런 생각 갖고 공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제가 학교에서는 별명이 F 폭격기입니다. 예, 학점을 안 줍니다. 학생들한테.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만날 클라이언트들한테 제대로 좋고 아름답고 멋진 것을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린 열심히 해야 될 사람들이고 성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맞죠, 여러분? 예,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하시고도 남으실 분들이십니다. 꼭 그렇게 되어 주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부탁인데 스스로 자신의 삶에다가 장벽 치지 마십시오. 야,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야, 아이야, 뭐해서 어떻게, 항상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는 길에 대해서 스스로 방벽을 칩니다. 언제 할 건데요, 그러면? 언제 할 건데요? 묻고 싶습니다. 언제 할 건데요? 돌아가시고서요? 여러분,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 오신 귀한 선생님들 만나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겁니다.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예. 마음 먹고 의지를 갖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망가지거나 꿈을 이루지 못한 경우를 못 봤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사례들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가 대학에서 조사론 가리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럼 쭉 학생들이 있고 이 조사론 강사가 없으니까 우연히 그냥 한번 와서 한 학기만 해보십시오 했는데 너무 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그 교수들이 모여서 책을 한 권 내는데 거기에 공동 집필자로 그분을 넣었답니다. 예. 책도 나오는 거예요. 그분 명의로. 너무 사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의 삶과는 너무 달라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었기 때문에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세 가지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어둡고 힘든 삶에 좌절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한테 희망이 좀 돼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복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들 하세요, 그분들. 그러면 가셔갖고 당신도 할 수 있어. 당신도 해낼 수 있어. 그걸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비실비실합니다. 예,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죠? 예, 열정도 없고. 무슨 복지사를 하겠습니까? 우린 되게 고급 직종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우린 되게 멋진 직종입니다. 정말 멋진 직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다 말고 국회 연설을 하고 앉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좀 해주십시오. 알았죠? 만일 제가 오늘 연락처도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있으면 뭐든지 전화 주세요. 진짜로. 같이 소통하면서 가시자고요. 알겠습니까? 가시자고요. 자, 또 어마한 소리 했네. 자, 파레토 효율. 이거 배분적 효율이라고 해서 효용에 관한 얘기를 하랬죠. 무슨 효용? 효용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만족도라 그랬습니다. 만족도. 이 파레토 효율은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효율성 가치입니다. 사회복지는 결국 전체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효용을 높여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부자, 가난한 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의 효용만 높이자고 부자한테 세금 잔뜩 걷어요. 그렇죠? 그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럼 부자는 나쁜 사람 되는 겁니까? 부자의 효용도 지켜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파레토 효율, 다른 말로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중에 누구의 효용도 감소시키지 아니하면서 사회 전체의 효용, 즉 만족도를 쭉 끌어올리는 것을 뭐라고 하더라? 파레토 최적 또는 효율이라고 하더라. 자, 이거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이건 국가가 부자면은 이거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저기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런 나라들 있죠. 석유 많이 나는 나라. 그런 나라들은 부자한테 세금 걷어요, 안 걷어요? 걷지 않습니다. 세금 안 걷고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원을 줘서 효용은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자원이 주어지면 효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을 줘서 가난한 사람의 효용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부자한테 세금 걷지 아니하고. 이해가 됐지요? 됐죠? 그래서 자,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 다시 무슨 정책이요? 이것은 파레토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이에요, 안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입니다. 왜? 부자한테 세금을 걷어야만 뭐가 돼? 소득 재분배가 되지요. 그럼 부자의 효용이 감소되어지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파레토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이다. 다만 자선행위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어머 쟤 불쌍해 이러고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부자의 효용을 깎아먹습니까? 안 깎아먹습니까? 안 깎아먹죠. 그래서 그거를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 꼭 한번 보시고. 자, 시장 실패. 자, 나올 거 정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 가치에서 두 문제. 됐죠? 진짜 나오나 안 나오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시장 실패에서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시장 실패, 자, 소득 분배, 규모의 경제, 외부 효과, 공공재. 자, 무슨 재? 공공재.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는 공공재하고 사유재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우리 재작년 시험에 공공재 특징 두 가지 묻는 게 나왔어요. 공공재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야 돼요. 비배제성과 비배타성. 한 번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 그랬죠. 그죠? 비배제성, 비경합성. 이게 뭡니까? 이윤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만든다 그랬죠. 민간 기업에서는 이 공공재를 생산해내지 않고, 그래서 이거 결국 누가 생산을 해야 된다 그랬죠? 국가가 생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공공재 봐두시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건 바로 얘죠. 제일 많이 출제됐던 게 정보의 비대칭성. 다시 무슨 성이요? 첫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은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무슨 제도 설명할 때?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을 설명할 때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얘기를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봤지만 민간보험회사하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을 원하는 자 사이에서 누가 더 수가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획득하고 있다 그랬죠? 가입하려고 하는 자, 그죠? 보험회사는 잘 몰라요. 얘가 당뇨병 걸려 있는지 고혈압이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랬었어요. 보험 가입 전에 발생하는 문제를 역선택이라고 했고, 보험 가입 후에 발생하는 문제가 도덕적 해이고,
이것이 뭐를? 보험료를 끌어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고. 됐나요, 여러분? 지금 얘기 쫓아오시죠? 예, 그래서 어떻게? 국가가 위험분산을 하기 위해서 강제가입 제도를 만들었다 그랬죠. 다시 정리하자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사회보험의 강제가입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사회보험의 강제가입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가치제도 두 번 출제가 됐죠. 가치제. 이것도 정보의 불안정성 때문에 등장한 건데 그 재화가 정말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의 가치를 잘 몰라서 과소 소비, 무슨 소비요? 과소 소비하기 쉬운 재화를 우린 뭐라고? 가치제라고 얘기했더라. 가치제. 국민들이 그 재화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 가치가 있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과소소비. 우리 과대소비는 들어봤는데 과소소비는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과소소비하기 쉬운 재화를 가치제라고 했다. 이 대표적인 가치제가 뭐가 있습니까? 건강검진급여라 그랬죠. 자, 건강검진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재화라고 출제가 됐었어요. 자, 우리 잠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국민건강보험 얘기 잠깐만 해봅시다. 자, 국민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 국민건강 또는 의료보장과 관련된 이 사회보험제도는 언제 도입됐습니까? 자, 전반적인 건강보험 얘기 다 해보는 겁니다, 지금. 자, 잘 보시자고요. 1963년입니다. 몇 년도요? 63년도. 자, 63년도. 몇 년도요? 63년도. 예? 예? 예, 63년도 11월 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이 되어지고 63년도 12월 달에 의료보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의료보험법. 무슨 법이요? 의료보험법. 그런데 이 의료보험법은 당시에는 강제가입이 아니었었습니다. 임의가입이었었어요. 무슨 가입? 보험제도를 만들어 놓고 가입을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됐나요? 자, 임의가입 방식으로 의료보험이 등장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1977년입니다. 7이 두 개입니다. 77년. 몇 년도예요? 77년도에 의료보험이 강제가입이 됩니다. 무슨 가입이요? 강제가입이 됐어요. 300인 이상 사업장들은 반드시 의료보험을 가입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 운영에 있어서 조합방식이라는 걸 채택했습니다. 무슨 방식이요? 조합방식.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저 잠깐 봐주시면 조합이라는 게 직장의료보험조합, 지역의료보험조합, 공무원의료보험조합, 사립학교 교원의료보험조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각 조합들을 구분해 놓고 이 조합원들이 뭐를 하지? 보험료를 내면 그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장제도가 운영이 됐던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다가, 자, 이게 요번 정책론 시험에 정책론 법제론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1997년입니다. 다시, 몇 년도요? 1997년, 97년에 국민의료보험법, 다시, 무슨 법이요? 국민의료보험법으로 바뀌어요. 이 국민의료보험법은 이걸 1차 통합이라고 합니다. 무슨 통합이요? 조합들을 묶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조합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묶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97년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 그 유명한 IMF 사태가 터져요.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가 직장의료보험조합들이 붕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됐나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럼 당장에 조합원들끼리 돈 모아놨다가 조합원들끼리 도와주는 체제인데 의료보험 조합들이 붕괴를 해버리게 되면 당장에 의료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체제가 됐죠. 그래서 이 97년도에 국민의료보험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차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 1999년입니다. 2년 뒤인 1999년 자 999 은하철도 999 이때 국민건강보험법을 만들어요. 건강보험법을 만들어서 드디어 완전 통합을 하게 됩니다. 무슨 통합이요? 이 완전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직장, 지역,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이렇게 의료보험조합들이 나눠져 있었는데 얘네를 하나로 확 묶어버린 겁니다. 그냥. 자, 우리나라 5가지 사회보험제도가 있지요. 5가지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만 어떻다? 공무원이 가입합니까? 안 합니까? 가입합니까? 안 합니까? 공무원 가입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는 공무원이 가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공무원이나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건강보험 가입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언제부터? 9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 제정돼서 이듬해 2000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알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에서 통합방식, 조합을 없애버리고 통합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국민건강보험하고 이것과 연동되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무원도 가입합니다. 자, 시험에 출제가 돼요. 건강보험 공무원 가입해야 하네요?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 가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공무원은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가입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얘기 잠깐만 해봅시다. 요거 알겠죠? 연역 정리 좀 해두시고 현행 건강보험에서는 가입자를 규정해놨습니다. 가입자. 통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행 건강보험에서는 가입자를 규정해놨어요. 무슨 자요? 가입자. 가입자가 무슨 가입자 있습니까? 예, 맞아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있습니다. 다시 무슨 가입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국민연금에서도 가입자를 규정해 놨는데 국민연금에서는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직장 가입자라고 하지 않고 사업장 가입자라고 합니다. 무슨 가입자요? 사업장 가입자. 다시 똑같은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건강보험에서는 직장 가입자, 국민연금에서는 사업장 가입자. 아이고 이런 걸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이런 지저분한 걸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예. 국민연금에서는 사업장 가입자, 건강보험에서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는 똑같습니다. 됐죠? 국민연금 우리 뒤에서 다시 공부하겠지만 가입자 종류가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4가지가 있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4가지가 있고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2가지입니다. 무슨 가입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가 있다. 자, 그러면 얘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여금, 즉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자, 출제됐던 거 정책론에서 잘 출제되고 법제론에서도 잘 나옵니다. 자,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 어떻게 냅니까? 반반씩 냅니까?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비율, 급여 비율. 자,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보험료가 2개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그 보험료 종류가 2개인 게 첫 번째가 보수 월액 보험료. 시작. 플러스 소득 월액 보험료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 보수 월액 보험료. 시작. 소득 월액 보험료 2개를 합산합니다. 보수 월액 보험료라는 게 뭘까요? 보수는 일하고 나서 내가 받는 급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퍼센트지 맞춰갖고. 근데 이 돈은 누가 냅니까? 예,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냅니다.
다시 뭐는 절반씩 낸다고요? 보수월액보험료는 반반씩 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소득월액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직장 가입자를 할지라도 부업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주식 투자들도 하고 계시고 주식도 안 하세요? 예, 나만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안 하시는 분 한 분 또 계십니다.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도 하시고 맞죠? 예, 건물도 한 서너 개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월급, 보수 이외에 플러스 알파 소득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거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부과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소득 월액보험료예요. 소득 월액보험료 누가 냅니까? 아, 이거는 근로자 혼자 100%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왜 사장님이 이걸 왜 내줍니까? 다시 한번, 자, 시험에 출제가 돼요.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뭐하고 뭐가 결합된 겁니까?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가 결합된 건데 보수월액보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냅니까? 사장님하고 근로자 같이 내줍니다. 절반씩. 반면에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자가 혼자 다 내는 거지요. 자, 반면에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이 지역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어떻게 내죠? 자, 세대 단위. 다시 무슨 단위? 요게 중요합니다. 개인 단위가 아닙니다.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다시 어떻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는 개인 단위로 부과된다고 맨날 나와요. 개인 단위 아니고 세대 단위로 뭐에 따라서 보험료 부과 점수. 다시 뭐요? 당신 세대 자동차가 몇 cc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당신네 지금 집값이 얼마야? 그렇죠. 우리 공시지가라고 보통 얘기하지요. 그래서 보통 그 세대가 갖고 있는 재산들, 부동산이나 또는 자산에 해당되는 자동차, 배기량 이런 것에 따라서 부가 점수가 부여되어져서 거기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맞죠? 이해되셨나요?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자와 그다음에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틀렸죠? 예, 그건 뭐만 해당됩니까? 보수 월액 보험료만 반반이고 소득 월액 보험료는 그렇죠. 100% 근로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건강보험에서는 이렇게 보험금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 급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여를 했으니까 급여를 받아야 되겠죠? 자, 건강보험 가입자가 받는 급여 종류는 뭐가 있지요? 첫 번째,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무슨 급여요? 자, 요양급여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는 급여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산재보험. 무슨 보험이요? 산재보험에서도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양급여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는 제도가 두 개인데 그게 바로 건강보험하고 산재입니다. 여러분 절대 강의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건 쉽게 병원 가고 약국 가고 하는 게 요양급여입니다. 요양원 가는 게 요양급여 아니에요. 내가 병원을 가잖아. 우리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 가잖아.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병원 갈 때마다 여보 나 요양급여 받으러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러면 남편분께서 제가 드디어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알았나요? 자, 두 번째가 요양비입니다. 무슨 비요? 요양비예요. 얜 현금성 급여 우리 강의 시간에 조산원 말씀드렸었죠. 조산원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요양기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병원이나 약국을 이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요양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요양기관이 아닌 데서 요양급여와 상당히 상응한 급여를 받은 거예요. 그랬었을 때 그 영수증을 갖고서 건강보험공단에 가게 되면 뭘 줍니까? 현금으로 돌려줘요. 그걸 요양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체제는 조산원이 있어요. 조산원 들어보셨어요? 출산이라고 하는 행위는 아기를 낳는다는 출산이라고 하는 행위는 그게 요양급여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양기관인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기를 낳지 아니하고 조산호는 요양기관이 아닙니다.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영수증 갖고서 어디 건강보험공단에 가게 되면 현금으로 돌려줘요. 그걸 뭐라고? 요양비라고 하더라. 자, 세 번째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건강검진이죠. 건강검진급여가 있어요. 알고 있죠? 자, 네 번째가 장애인 보장구 지원급여가 있죠. 우리 장애인 보장구 지원 뭔지 아세요? 길 다니다 보면 그 전동 휠체어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 보이시죠? 예, 그게 장애인 보장구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보장구를 판매하는 업소에 가서 그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을 해요. 본인 돈을 갖고서. 그리고 나서 영수증을 갖고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80%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이해가 됐죠? 자, 다섯 번째가 임신, 출산, 진료비. 다시 임신, 출산, 진료비라고 해요. 임신, 출산, 진료비라고 해서 아기를 갖게 되면 바우처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증서를 줍니다. 그럼 이거 갖고서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섯 번째가 부가급여가 있어요. 무슨 급여? 부가급여가 있다. 이 부가급여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다시 부가급여 종류가 몇 개? 세 개. 첫 번째 상병수당. 두 번째가 장례비. 장례급여 죄송합니다. 장제비죠. 제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뭐예요? 빨리.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이겁니다. 얘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예요. 자, 부가급여 종류가 몇 개? 세 개. 상병수당, 장제비, 임신, 출산, 진료비. 됐죠? 이 중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 뭡니까? 임신, 출산, 진료비하고 상병수당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거야. 장제비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상병수당이 시험 문제 2번 스트레이트로 나왔는데 상병수당이 뭐죠? 내가 요양급여를 받느라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럼 소득이 단절되겠죠. 그 단절된 소득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입원 기간 동안에 생활비를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 잠깐 보면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입니까? 현금급여입니까? 현물이죠. 물이죠. 재화나 서비스를 현물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얘 현물이고 요양비는요. 현금. 얘는요. 현물이죠. 현물이고 얘는요. 현금입니다. 얘는요. 바우처로 줍니다. 바우처. 임신, 출산, 진료비 뭘로 준다고요? 바우처로 줍니다. 증서, 카드로 줘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상병수당은 뭘로 주겠습니까? 현금으로 주지요. 됐습니까? 장제비는 안 줍니다.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2000년 당시에는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장제비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라고만 기억을 해 두십시오. 부가급여에는 들어가 있지만. 알았죠? 자, 그래서 가치제는 현물로 제공을 해야 된다. 뭘로 제공해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소중한 줄 몰라, 이 건강검진이. 그래서 만일 현금을 국가가 주면서 야, 너 돈 줄 테니까 이거 갖고 가서 진찰 받아, 건강검진 받아 이러면 갖고 뭐 하죠? 예, 소고기 사 먹으러 갑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현물로 줘야 된다. 불완전한 경쟁, 요건 나머지 꼭 보시되 이 제목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들 반드시 출제되죠. 반드시. 예. 사회통합 정치 안정, 최저생활보장, 소득 재분배. 자, 요 말 중요하죠. 필요에 따른 배분. 다시 무슨 배분이요? 자, 정말 잘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말장난 같은 얘기들인데 시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과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을 했었을 때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이 시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1차적 분배, 무슨 분배요?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재화를 사기 위해서 시장 안에서 돈 주고 물건 사는 걸 1차적 분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을 해서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국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걸 우린 2차적 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국가 또는 사회복지 정책이 시행하는 분배는 무슨 분배? 2차적 분배예요. 자, 1차적 분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소득의 쌍방적 거래라고 합니다. 소득의 쌍방적 뭐예요? 거래. 쌍방이라는 말이 뭐지? 주고받는 거예요. 나 돈 있는데 나 저 물건 사고 싶어.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대신 넌 나한테 이거 줘. 이건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죠? 쌍방적 거래인데 사회복지 정책 또는 국가가 하는 일은 소득의 일방적 이전. 다시 한번. 일방적 이전이라 그래요. 한 방향으로. 자, 이전이란 말이 중요한데 이전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네주는 행위를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이전됩니다. 부자가 세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한테 주지요. 대신에 가난한 자는 부자한테 뭔가를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득의 일방적 이전이라고 하고 요걸 또 다른 말로 소득 재분배라고 합니다. 다시 무슨 분배? 소득 재분배.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능력에 따른 분배. 다시 무슨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자, 말장난 같은데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겁니다. 능력에 따른 분배. 한 번만 더. 능력에 따른 분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은 분배를 더 많이 받고. 맞죠? 우리 의사들 연봉이 4억이래요. 예, 맞죠? 우리 왜 복지사가 왜 이 임금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능력 엄청 많은 사람들인데, 그죠? 예, 우리도 이제 4억씩 받을 겁니다. 반드시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조금밖에 분배가 안 되죠. 시장에서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사회복지 정책 또는 국가는 능력에 따른 분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능력에 따른 기여를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능력에 따른 기여. 다시 능력에 따른 기여. 시작. 능력에 따른 기여. 능력에 따른 기여라는 것은 뭐냐? 능력이 많은 사람은 기여, 세금을 많이 내고 능력이 조금인 사람은 조금밖에 안 내는 겁니다. 됐죠? 어떤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또 왜 이렇게 말장난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장난을 이렇게 많이 해놓고 그걸 또 우리 시험에서 내고 우린 또 그걸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필요에 따른 분배, 필요 또는 욕구에 따른 분배라고 합니다. 다시 필요에 따른 분배. 시작. 무슨 소리냐면 필요만 있으면, 욕구만 있으면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 재화를 획득할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나한테 분배해 주는 겁니다. 수급자 할머니가 배가 고파요. 필요한 겁니다. 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쌀 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쌀을 주지요. 예,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필요에 따른 또는 욕구에 따른 분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장난이죠. 그런데 이게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꼭 좀 구분해 두십시오. 사회복지 정책 또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2차적 분배, 소득의 일방적 이전, 소득 재분배, 능력에 따른 기여. 됐나요? 능력에 따른 기여와 능력에 따른 분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른 분배가 있다. 됐죠? 어떤 얘기인지? 예, 그리고 시장에서는 1차적 분배, 소득 쌍방적 거래, 능력에 따른 분배. 됐죠, 여러분? 예, 정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재력 쭉 꼭 보시고 자동 안전장치 읽어보세요. 역기능 보시고요. 복주가 발달 이론 얘기는 우리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엔 정말 좀 빨리 나갈 겁니다, 진도.